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또 추계학술대 우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기획 세션으로 만든 자치분권의 핵심 이슈 진단에 대한 논의에서 오늘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름대로 또 학회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논의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의 최진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자가 되시는데요. 지정 토론자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발표가 두 분이신데 우선 발표자 선생님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성결대 라이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전대 이상훈 교수님. 네. 였습니다. 우리 토론자는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또 나오셔서 오늘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나누시죠, 뭐 그러면. 우리 박성호 님, 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님, 경기대 황희갑 박사님, 교수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게 90분인가요? 90분 주어졌기 때문에 한 분당 한 25분 정도 안쪽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토론 시간을 한 7, 8분 정도 해나가면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라이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결대 라이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정된 비용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것이고요. 뭐 기능 이양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안들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구 목적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론적 논의에서는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실태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비용 산정 방안하고 이양 기능에 대한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이양이 되고 났는데 그 이양된 기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 비용이 보존이 됐냐라고 하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비용을 충분히 보존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주장 논거는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보전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지방교부세에 보면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보통 교부세를 배분할 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를 반영을 했으니까 공무원 수가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그 수를 보통 교부세 산정해서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보존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목적 자체가 기능 이양분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요. 부족한 재원을 메꿔주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 얘기가 맞다고 해도 그러면 100% 보전을 해줬느냐? 조정률이라는 게 있어서 뭐 85.4%, 86% 이 정도밖에 어차피 보충도 안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공무원 수는 기준 인력이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현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보전은 하지 않았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중앙기능이 지방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는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산정 방법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무 수행 경비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그 논의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양 기능에 대한 재정 보전이 재정 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재정 보전의 필요성이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비용 보전이 안 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기능은 넘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중앙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은 주고 돈은 안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고 나서 지방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다수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한테 떠넘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실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가 다 떠안아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남한테 넘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지방정부에 넘어가는 사무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어차피 대가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단위 사무들만 중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가시고 귀찮은 걸 넘겨버리고 거기서 해가지고 오면 내가 챙기고 이런 행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돈이 없어요.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50% 내외입니다. 지방세로 자기네 자치단체 인건비 지불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많죠. 근데 여기다가 기능만 자꾸 넘겨주고 돈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 재정 압박 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정 보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로까지 3,101개가 이양 확정이 됐고 그중에 2,349개가 이양이 완료됐고 752개가 추진 중이죠. 그리고 지금 기능 이양 지방 일괄 이양법을 제정하면서 400개 단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방의 사무로 돼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2021년부터 이제 재정 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일괄법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넘어갔던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넘어가는 그런 비용만 가지고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에 반드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산정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은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논문들, 전문가들과의 면담, 토론 다 해봤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가 방식이고요. 하나는 회계 분석 방식, 그리고 유사 사례 비교 방식. 이 세 가지만 저희 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파생돼서 뭐 조금씩 변화된 모형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원가 방식에 의한 비용 산정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라는 것을 산정하는 거죠. 그때 산정하는 방식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인력이 몇 명 필요하냐, 0.3명이 필요하냐, 3명이 필요하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7급 15호봉이 받는 봉급을 곱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7급 15호봉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평균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비는 총 인건비의 30%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토론을 해주신 옆에 계신 서정섭 박사님 과제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약 30% 정도 되어서 통상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가 방식에 의해서 비용 산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은 기능이 넘어갈 때마다 이 비용을 매번 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설문조사나 조사표 조사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응답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해 주느냐가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죠. 이게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기 분석 방식입니다. 회기 분석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것을 기능별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기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접근은 잘 안 합니다. 기능별로 구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회기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능별로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요인들을 다 찾아서 회기식을 만들고 그 회기식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합의를 거치게 되면 이제 회기 모형에 의한 산정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능이 넘어오면 그 기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그 회기 모형을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기식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단위, 5년 단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기식을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도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여야 정확한 회기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확한 데이터와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변수를 집어넣었지만 회기식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한 조정 작업, 로그를 취하느니 뭐니 이런 별도의 작업이 또 취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기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회기식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 변수를 썼느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정확하냐, 그다음에 회기식을 사용하려면 모수의 숫자가 촘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웃라이어 제외하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서 회기 분석 방식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 사례 비교 방식은 이미 기이양된 사무를 기준으로 사무별 비용을 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정된 그 비용을 넘어오는 단위 사무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무가 이미 A라는 유형의 사무가 기존에 넘어와서
얼마라는 비용이 계산되어 있으면 다음에 넘어올 사무가 여러 가지 단위 사무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뽑아낸 다음에 시차를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을 곱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위 사무별로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이죠. 이러면 이 방식은 원가 방식을 이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단위 사업별로 가니까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거와 유사 사례인지 아닌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무는 없죠. 하는 방식이 유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무가 넘어오는 사무와 어떻게 유사한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A를 적용을 했을 때는 10억이 나왔는데 B를 적용하면 50억이 나온다고 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50억을 받고 싶겠지만 그게 왜 그 사무와 일치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원가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가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높이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건비를 산정한다라고 하면 전국 공통사무와 개별 적용사무로 일단 사무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무는 조사 결과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평균 내서. 또 개별 적용사무의 경우에는 특정 자치단체별로 전부 비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계신 서정섭 박사님 연구팀에서 2018년에 이양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 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데이터상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전수조사를 하면 유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개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고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굉장히 좋아지고 정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 2개나 3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자치단체로 선정을 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주고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해지게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나온 결과치를 인건비 산정할 때 공통 적용 사무는 평균값을 적용, 거기서 나온 값의 평균값을 적용을 해서 보전 비용을 산정을 하고요. 개별 적용 사무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해안. 그러면 해안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서울 같은 데는 뭐 해양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가 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 있는데 그 작업을 할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이 되었고요. 경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정도를 적용을 했고 사업비는 해당 부처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뭐 이런 식의 4개 자치단체를 적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과 경기도의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자치단체와 그 중앙부처에서 나온 값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공통사무와 개별 적용사무로 구별을 했는데요. 인허가 등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통사무죠. 전국에 다 해당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 해양 이런 것들은 개별 적용 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 공통사무를 아까 평균으로 해서 똑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크고 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기초자치단체 수를 50대 50으로 적용을 해서 그 가중치를 고려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전하는데 먼저 선행 연구들을 쭉 살펴보니까 무지하게 많은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합하면 자주재원으로 나눌 것이냐, 자주재원에 의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재원에 의해서 할 것이냐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해서 확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또 국세, 지방세 이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별 보전을 할 거냐, 포괄 보전을 할 거냐,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위사부 건건이 비용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총 산정된 비용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뭐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0만 원 필요하다고 1,000만 원을 매칭시켜주고 이런 방식의 보전은 어렵고요. 그래서 포괄 보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포괄 보조 방안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결정을 했고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당장 내년에 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이양 사무들이 이제 집행이 되면 돈이 필요한데 대안을 만들다 보면 제도 개선, 법률 개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1년이 넘어가죠. 그러면 내년에 사무는 수행이 되고 있는데 비용은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먼저 뽑아낼 수 있는 건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은 연구를 통해서 좀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안하고 중장기적 대안으로 구별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단기 대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즉시 시행하려면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가 없고 현 제도권 내에서 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 개정을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균특법 제34조 제1항의 세입을 보면 유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일반 회계로부터 기능 이양분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받고 특별회계로부터 사업비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에다 담는 겁니다. 한 그릇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인데 세출해 보면 그 34조 2항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 이건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능 이양을 여기랑 연결시켜서 돈을 넘겨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1:1 매칭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40조에 보면 포괄 보조금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괄 보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넘겨주는 방식을 채택하자라는 겁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 자율개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받은 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보전하는 대안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속 쓰면 되지 않느냐? 뭐 제도 개선도 없고 쉽지 않냐라고 하는데 포괄보조금이기는 하나 용도가 지정이 되죠. 어쨌든 포괄적이지만 그 자율성이 굉장히 제약이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뭐 물론 이제 기능 이양되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거랑 결과가 연계가 돼 버리면 보전이 어려워진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대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대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부처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쪽의 의견이 갈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중앙부처 쪽에서 주장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방소비세와 지역산생발전기금을 연계한 재정보전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방소비세 세액을 지금 2020년까지 100분의 21인데요. 여기다가 이양 기능에 대한 비용 평가분을 증액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넘기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 보전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 이양 기능에 대한 비용 평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양 기능을 보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뭐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전환사업 보전 계정이 3년 정도 존치할 겁니다. 2022년에 아마 폐지가 소멸할 거고요. 그럼 지속성을 하려면 이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업 보전 계정은 용도가 98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98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안인데요. 이건 기능 이양 교부세를 신설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해요. 내국세로부터 일정 부분을 기능 이양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양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사업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흔들리면 안 돼요. 사업비는 예를 들어 항만건설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어쩔 때는 100억이 갔다 어쩔 때는 10억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건 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내국세의 내국세 일정 부분을 교부세 금액으로 가져가게 되면 내국세가 흔들리게 되면 이 세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비 계정하고 경상비 계정을 분리를 해서요. 사업 인건비하고 경상비 계정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내국세 일정 부분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계정은 특별회계로부터 가져오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변동량이 크다고 하면 최저 수준의 보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떨어질 때는 보정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대안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이나 사무의 이양에 따른 재정 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논의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자치분권 정책으로 해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의 문제는 수없이 정부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에서부터도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면서 사실은 이양한다라고 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재정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이문 교수님께서 비용 산정 방안이라고 할까 또 비용 보전 방안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좀 실효성 높은 그러한 기능 이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토론을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또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주제가 바로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과 발전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한 25분 안쪽에서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입니다. 제가 그 발음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해서 마스크 없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경찰학회를 맡아서 올해 총 8개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가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열기가 많았고요. 이번 주만 해도 국회 자치분권 토론회를 포함해 가지고 2번이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까지 해서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16일 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공청회가 있게 되고요. 아마 거기서 법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쟁점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why를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했다 그런 것이죠. 혹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사항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꼭 그래서만 해야 된다면 영혼이 빠진 거겠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편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뭔가, 그리고 이런 쟁점을 넘어설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그 서로 다른 자치경찰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3월에 홍익표 법안이 나와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원화된 모델이었습니다.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눠서 국가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직으로 나누는 거였죠. 이렇게 한참 논의되어 오다가 올 초에 갑자기 당정청 협의회를 하면서 이것을 이론적 자치경찰제, 즉 국가경찰 조직을 가지고 이 단일한 국가경찰 조직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누는 거. 어찌 보면 기존에 하던 거와 같은데 거기다가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거는 자치사무야 이렇게 가는 형태.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 정부에서 이런 서로 상반된 경찰 제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미흡하다. 왜? 국가경찰 조직이 그대로 있고 인사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까지도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시작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보면 이렇게 1년 사이에 2가지 제도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치경찰 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또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법 통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면 제도 도입의 편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나눈다. 우리가 뭐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치는 삼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조적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거나
중앙 정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것이죠. 이런 파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죠? 일반 행정보다는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경찰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18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현재 지방경찰청장은 1년 단위로 바뀌고 1년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짧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우리 광역 단위, 시도 단위의 지방경찰청이 좀 더 선의의 경쟁, 창의적 경쟁,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편익이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산적인 경쟁, 정책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이 17개 시도 지방청에서 서로 다른 경찰 서비스, 특히 민생 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 당장 주민들이 어느 시도에서는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바로 시도지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재선과 삼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으로써 우리가 국가경찰 하나만 두고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주민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경찰 정책이 보다 현장감 있게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편익이 인정이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 한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그러면 없어지냐, 아니면 국가경찰은 지금 뒤로 물러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법이 통과가 되면은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국수본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수사권과 관련돼서 검경 간의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죠. 수사 종결권 관련돼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안보 수사를 국가경찰이 국가수의 이름으로, 국수본의 이름으로 한다거나, 우리가 정보 보안이라든가 외사, 사이버 테러, 이런 쪽으로 좀 더 국가경찰의 전문 영토가 확보되는 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의 어느 정도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화라고 하는 전제는 뭡니까? 분업입니다. 하나가 다 하려고 그러면 전문화가 안 되죠. 그래서 자치경찰을 분업시키고 또 국가경찰도 분업이 되면서 이것을 각자 전문화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경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학생들, 경찰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생들 수시 면접 볼 때 보면 정의를 부르짖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졸업한 지 10년 된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그 얘기를 한 친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로지 보직과 승진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찰은 그런 경찰이라기보다는 현장 대응력, 그죠? 내가 필요할 때 홍반장처럼 막 달려와 주고요. 또 평소에도 우리 주민들과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친화력이 있는 이런 게 아니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현장 대응력을 확실히 갖고 주민 친화력을 가진 경찰관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찰학의 연구 결과도 이런 그 현장 대응력과 자신의 이 재량권, 이것을 주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일수록 행복하고 나름대로 직무 만족도가 높다. 경찰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냐면 그 고객인 주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장 경찰관의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익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또 세계 11위 경제 강국이고 BTS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 어려울 때부터 75년 동안 해왔습니다, 국가경찰. 그런데 우리가 민도도 확인했고 지방 정부의 역량도 확인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찰 제도로 넘어갔을 때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경찰을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경찰이 유니폼만 갈아입거나
자기의 역할만 이렇게 분리해서 담당하게 되니까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건데 좀 더 분업과 전문화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런 민주적 효율성 이런 것이 편익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편익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배 법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사실은 아쉽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김영배 의원 자체가 사실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권론자이고 자치론자입니다. 특히 뭐 서울의 한 구에 구청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과 상당히 잘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자기 혼을 담아가지고 한 법령인가 저는 살짝 개인적으로 실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 이것을 현재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일단 자치경찰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자치경찰제 하자 이런 의도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법입니다. 지방분권법에는 이 네 가지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 중복이라고 하는 거요.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 중복 금지다. 그래서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을 서로 나눌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사무를 나누는 것 같지만 같은 생활안전사무에서도 혹은 교통 뭐 기타 경비 이런 쪽에서도 국가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 특히 수사 영역에서는 완전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양 기관에서 하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지금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하도록 이렇게 광역형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분권법상의 사무배분 원칙은 시군구 사무배분이 우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단위가 너무 시군구로 가면은 경찰권이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업의 문제라거나 또 서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 이것을 대단히 우려해서 중간 단계인 시도 경찰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런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의 역할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왜요? 우리 주민과 가까이 있는 것은 지구대 파출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 경찰서는 바로 시군구 단위로 또 있거든요. 시도 단위의 지방경찰청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관리형의 기관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기서 무슨 직접적인 경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며칠 남았고 뭐 법안 심사 기간이기도 한데 시군구가 어떤 식으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한번 역할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포괄 배분은 뭐 여기 말씀드린 대로 배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경찰이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시도 같은 경우는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역할을 지휘와 명령권을 또 나누고 인사와 감독 감사권은 또 따로 시도지사에게 주고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지방분권법상의 이제 포괄 배분의 원칙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이 전혀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7장 보칙 부분을 통해 갖고 이것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7장 보칙을 좀 보완해서 민간 부분도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왜요? 시도 단위로 민간에 있는 뭐 우리 민간 이 치안 자원들을 끌어당기면 마치 시도지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공적 조직 말고 사적 조직을 끌어들인다라고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책을 이유 없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과 관련된 우리 법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채용 비용의 반값이면 민간 치안 자원들을 끌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라도 그렇고 유럽의 작은 도시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김영배 의원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 저는 김영배 의원 안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 이게 과도적 법안이라고 그러지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2조입니다. 종래의 국가의 치안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영배 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자기의 업무로서 이제 사무 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린다 하는 의미에서 후속적인 다른 규정들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정청에서 3부장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도 자치경찰 본부장을 3부장이나 이런 그 직위로 둬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을 하는 비중을 좀 높이겠다, 관리하겠다 그거죠. 이런 게 나온 것은 이론적 자치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가 공무원인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두 개가 충돌하고 너 뭐 할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국가 사무를 좀 더 챙기지 않겠나 이런 그 의심, 그죠?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3부장제를 만들어서 그래도 지방청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업무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저도 뭐 이 관리 비용의 증가라거나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은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부장제를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3부장제를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다가 3부장제 만들고 4부장제 만들 거냐? 이 문제하고 다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1부장에다가 국가 사무를 전체에 맡기고 2부장에게는 자치 사무를 맡기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자치 사무를 맡고 있는 부장은 뭐 이 시도 지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그죠? 개방직으로 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자치경찰의 제도적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존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양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제조사에서 나올 때는 똑같지만 사는 순간에 모양이 다 달라지죠. 앱도 깔았다가 지웠다가 해서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자치경찰도요. 이제 출발만 하면요. 17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제주자치경찰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국가경찰 하면서 만들어 놓고 15년 동안 해온 제주자치경찰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죠. 자치경찰 한다고 그래놓고 하고 있는 데를 없앤다. 그죠? 특히 이론적 자치경찰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없앤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자치와 분권의 역주행이다. 그죠? 제가 말을 만들어 놓고도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그대로 살려서 다른 17개 시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 늘 제주도에 한번 가서 그죠? 바람도 세지만 그 제도도 좀 배워오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숨통 혹은 정책의 실험실로 그 존재 가치는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치안 자체가 불균형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과 같은 경기도와 같은 이런 데 하고요. 뭐 강원도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런 데 한번 재정 자립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것에 비해서
이게 치안이 후퇴했네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이런 치안 불균형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경찰청 예산이 한 17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7조 6천억에 중요한 거는 매년 증가하는 폭이죠. 이것이 한 5.8%, 5.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산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 시각부로 그것을 픽스를 해놓 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늘 체감하던 치안은 5.6%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체감 치안이 안정적이라고 느끼는데 그것이 2020년 예산 11조 6천억에서 수립이 되고 증가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예산 갖고 해라 그러면 당장에 지금 편차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성장 우리 확장 추이 그죠 증가 추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과제로서 먼저 이제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죠. 지금 이제 이 경찰 조직은 24시간 돌아가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쪽으로 가 있으면 이분들은 보통 뭐 6시 퇴근 시간이지만 8시, 9시 되면 다 퇴근하시면 나머지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들을 전부 경찰이 떠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연구에 따르면 85% 내지 90% 가까이가 경찰이 협력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사무 과중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치경찰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그 모든 짐을 현장 경찰관이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거기에 상응하도록 처우도 개선하고 특히 이제 자치경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지 제도만 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의 어떤 직렬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누어서 각각의 비전들을 국가가 혹은 시도가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각 그 이해관계자들이 2명 내지 1명을 추천하면서 7명을 만드는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떻게 만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청을 하고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권한, 이게 여러 가지 권한 중에 3개가 뭐냐? 바로 이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거나 특히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적 정당성이 그나마 약한 국가경찰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상당히 개입하고 간섭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밸런스를 잡아가려면 국가경찰위원회도 민주적 정당성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만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출석 요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이죠. 지금 이제 이론적 자치경찰제,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이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도 차원에서 보면 국가경찰이 뭘 합니까? 자기의 주민과 관련된 치안, 민생 치안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도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법에 규정해야 되고요. 또 시도 경찰청장의 출석 요구, 답변 요구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상응해서 출석 대리, 그죠? 지금 뭐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 대리 출석 답변 이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구형 경찰제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7개의 관구를 두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으로 경찰을 두고 있지만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관구경찰제로 해서 따로 영역을 맡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이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면서 있는데도 똑같이 한 몸으로 이렇게 한 구역 단위로 두면 괜한 그 뭐 견제라든가 저항이라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구 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을 하나로 하는 국가경찰, 광구경찰 만들고 광주광역시와 전남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국가경찰 단위로 만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이 조직에 있어서도 약간 규모와 이 미스매칭이 좀 되도록 해서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어쩌면 조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적 지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 재원에 대한 것이죠. 시도 같은 경우는 뭐 시도의회에서 자기 시도에 대한 과세, 그죠?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해서 그쪽에서도 좀 숨통을 트여야 되겠죠.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만 지방 정부의 그 정치구조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도지사들은 흔히 얘기하는 고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곧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이 시도지사지 뭐 여러 가지 행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정치적이고 거의 이제 대통령 출마를 예고하는 대권 주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견제가 사실 시도 차원에서 의회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것이 관건인데 저는 뭐 아직 그 상세하게는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시도의회 의원들도 이 스태프 이 보좌관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 차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줘야 어떻게 하겠어요? 시도지사를 견제하거나 뭐 정책을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꼭 눌러놓고 있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실제로 자치경찰은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전문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살림나는 게 아니라 치안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협력 치안의 관점에서 또 국가 차원의 어떤 경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김영배 법안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고 아쉽다 하는 점들 저도 토로를 했습니다만 자치경찰 출발하기에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물이 가득 들어올 때가 없다. 빨리 노를 저어서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방책이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이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자치경찰제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와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홍익표 의원하고 김영배 의원님의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 조직이라든지 사무분장 뭐 우리 17개 시도에서의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성 있는 그러한 자치 경찰제도 그다음에 이제 뭐 시도별의 재정 불균형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또 경찰관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등등에까지도 다 검토를 하시면서 어떤 발전 방안의 어떤 모색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토론회는 우리 박성호 단장님이 제일 먼저 돼 있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우선 우리 서정석 박사님께서 이 기능이양에 관련해서 사실은 뭐 우리 수없이 논의해 왔는데 결국은 재정이 제대로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다 소용없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이양 기능에 대한 비용 산정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문제 논의를 해주신 거고, 그다음에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말 적용을 잘해서 이게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 박사님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정섭입니다. 예, 제가 과거 2, 3년 전에 이제 이거 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번 해서 아마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몬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의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전 방안 그 대안 세 가지 냈는데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 장단점 또 제 나름대로 뭐가 가장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그 중앙 권한 뭐 사무가 지방에 이양됐는데 많이 이양됐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보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보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게 지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에 부담이 되는 중앙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렇게 사업 이양할 때 지방재정 영향 부담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지방이양 일괄법 사무도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평가되고 보전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교수님 쓴 그것 중에 보면은 시트 8에 보면은 그 모형이 원가 회계 분석 유사 사례 비교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게 원가 방식은 실제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건데 이런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무가 공통적인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지역 사무 특성도 있고 지역 특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라도 이제 비용 산정할 때 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회계 분석 방식은 이게 이제 그런 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대 계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에 보면은 그 사무를 전국 공통사무, 개별 적용사무 이렇게 했는데 요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재원을 지방에 배분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건가에 따라 그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뭐 전국 공통으로 가는 건 공식으로 준다든가 어떤 특정 단체에 있거나 사업이 뭐 이렇게 특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보전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쟁점이 개별 보전 방안과 포괄 보조 방안이 있는데 여기 앞에는 개별 보전이고 뒷것도 포괄 보전이어야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포괄 보전을 하면은 이게 용어가 포괄 보전 같은 방식이 돼서 용어상 혼란이 없게 포괄 보전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13시트에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기 나이먼 교수님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단기 방안 조금 뭐 1, 2년 검토해 봐야 되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안 세 개가 다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균특 활용하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상생발전기금 하는 것도 지금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고 뒤에 기능이양 교부세 신설도 과거에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보면 이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 보전이
매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재배분됐기 때문에 이제 재원, 특히 이제 세원으로 재배분하는 거죠. 이제 세원이 어려우면 이제 다른 재원 배분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분권화와 관련돼 있어서 이 재원의 관리 주체가 어딜 건가 이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 여러 번 거쳐가지고 그 중에 재원을 줄 건가 아니면 어차피 세원 배분이니까 세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줄 건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분 방식에 있어서 아까 그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눴듯이 공통적인 건 공식,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먼저 1번의 균특회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권한 사무 요거는 주로 비용이 인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어떤 건 이제 사업비가 발생하는데, 지금 균특은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국고보조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는 거는 일종의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시스템하고 지금 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하고는 조금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이제 인상해 가지고 상생발전기금 속에 지금 저기 균특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 사업 보전금 계정으로 넣는다 그러는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일단 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세를 올려야 되고 그 중에 상생발전기금 수도권에서 나온 요 상생발전기금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개 계정이 있는데 균특에서 나온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거거든요. 이게 사업을. 근데 요거는 사업이 아니고 경상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것도 조금 아까 그 균특 활용하는 것과 같이 사업비 종류 시스템 속에 여기 넣는 것도 조금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능이양 교부세 신설인데 요거는 이제 이름은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이 과거에 이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서 해본 적도 있고, 우리 이양되는 사무가 경상비, 인건비 경상비는 일반적인 경상비가 있고 그 사무에 따른 어떤 거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은 공식으로 주고 어느 부분은 개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분권교부세와 같은 이 이양교부세 신설을 해서 결국 요거는 이제 보통교부세 옆에 이렇게 넣든지, 그 다음에 재원도 이게 다 한 번에 정해지면 어렵거든요. 이게 아까 자치경찰 그분들 자치경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보통교부세 그것처럼 내국세 일정분, 그래야 이제 기능 재배분에 따른 세원 재배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보전도 되고, 또 조금 있다가 자치경찰도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한다면 기능이양 교부세 이제 나중에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기능이양 교부세를 만들어서 지방에 재원 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대안을 한번 구상하느라고 나 교수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가장 마지막 거 기능이양 교부세 신설해서 하는 것이 향후에 자치경찰도 그렇고 재원을 확보하고 이양하는데 공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 비용 산정 방안은 원가 방식에다가 좀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보전 방안은 우리 나 교수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세 번째 뭐 기능형 교부세 신설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나 뭐 우리 나 교수님 전반적으로 다 뭐 스타디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따 더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치경찰제도에서 황희갑 교수님께서 한 뭐 5분 안쪽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대 황의갑 교수입니다. 이상훈 교수님, 우리 자치경찰 제도 도입의 편익성, 왜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측면과 이론화 모형, 이제 16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고 곧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이론화 모형에 대한 주요 쟁점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경찰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사실은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라든가 해서 계속해서 논의의 과정, 정치적인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홍익표 의원의 이원화 모형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지난 8월이죠. 8월에 그 발의된 김영배 의원의 이론화 모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 상황, 예산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국가경찰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을 보다 더 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형이 아닌가, 저는 긍정적으로 아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원화 모형, 홍익표 의원 안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은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40%의 인력과 사무가 자치경찰로 규정이 되고 60%가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형이죠. 물론 이론화 모형에 지방경찰청장이 듀얼 거버넌스를 갖고 시도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업무와 국가경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 모형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형입니다. 그 두 가지 모형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여러 역학과 우리 현실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일본처럼 광역단위 과감한 분권화를 못하느냐, 또 영국처럼 이렇게 그 4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과감한 분권화를 못하는가, 또 미국처럼, 미국은 18,00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 단체별로 경찰이 아주 그 분권화가, 극단적인 분권화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어떤 과감한 형태의 자치경찰을 주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 치안의 그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고,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고민 속에서 국가경찰의 장점은 유지하고 자치경찰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밀착형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보자라는 차원에서 크게 그 두 가지 모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업무를 우리가 그 경찰의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경찰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저한테 5분을 준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모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지금 저 두 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치경찰 법안에 이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시도경찰청 단위 제3부장 신설과 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서울과 경기 남부만 빼면 서울과 경기 남부는 현재 경기 남부는 3부장이 생활안전과 여청 관장하고 있고요. 서울은 생활안전부장이 따로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인천을 포함해서 나머지 2부장들이 생활안전뿐만이 아니고 수사, 형사 업무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남부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근거 조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예산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 이것은 다양성 추구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2년 전에 이 자치경찰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때 제주자치경찰 단장 그리고 주무 과장 팀장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들어선 이후 인력이 한 명도 거의 증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10몇 년이 됐는데 왜 인력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증가된 사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그 당시에 처음 이 논의를 시작하던 때는 제주자치경찰단에 계시던 분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제주도에도 없고 국가경찰에도 없고 누구도 만들어 놓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자치경찰 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다분히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홍익표 의원 안을 전제로 그게 입법화되는 걸 전제로 지금 적극적으로 260여 명의 국가경찰을 파견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경찰도법에 의거해서 기존의 아주 그 보조적인 업무, 그 무늬만 경찰이라는 언론에 나온 그런 아주 비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도 10몇 년이 되던 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그야말로 아주 그 한계가 있는 보조적인 업무와 그 수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입법화되는 건 결국 일원화 아니고 이원화 모형은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국가적인 혼란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굳이 다양성은 17개 광역 시도별로 같은 모형을 주고 가더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모형, 이원화 모형인 제주 모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사실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이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희갑 교수님 뭐 준비하신 걸 많으신데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저희 한정된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서 5분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조직, 자치경찰 우리 홍익표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발의안에 대한 부분 또 김영우 의원님 발의안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제주 사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자 우리 좀 이따 같은 얘기를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고생해 오셨기 때문에 박성호 단장님께서 총평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입니다. 우리 두 분 라이밍 교수님하고 이상훈 교수님 그리고 두 분 토론자 아주 좋은 고견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중앙기능 지방 이항에 따른 비용 산정 방안과 그리고 보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라이밍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두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항 비용평가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문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이제 전문위원회가 생겼고요.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400개 지방 이양 일괄 이양 사무에 대해서 비용 보전 방안을 이제 본회의에 의결을 했는데 그 의결 전에 우리 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우리 라이먼 위원장님께서 10회에 걸쳐서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양되는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비용 산정 방안과 그리고 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매 케이스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그 간격을 어떻게 좀 줄이면서도 좀 적정한 보상 방안을 어떻게 하면 산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우리 서정수 박사님 이쪽에 전문가신데 원가 계산 방식이 적합하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에 좀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서 좀 논의도 해주시고 또 이와 병행해서 또 특별히 좀 연구 용역을 해서 어떤 비용 산정 방안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선행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델과 함께 조금 전에 재정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실은 그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내에서는 기능이양 교부세 제도 신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재부를 포함해서 일부 부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비용 산정 방안과 그리고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용역이 조금 필요하겠다. 다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국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게 되면 지방이 자기의 재정적 책임 하에서 그걸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봤을 때 결국 보조금 방식은 그 취지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칙에 맞게 하려 그러면 교부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 법정률을 매년 그러면 한두 개 사무를 가지고 다 고쳐야 되냐 하는 그런 물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보전하거나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양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양 이후에 현장에서 이양되는 사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만 보전하면 이게 다 그대로 돌아가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사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거기에 위탁돼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지방에 넘겼을 때 비용만 보전된다고 그대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히려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용 보전 외에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따라야 돼서 저희 법상으로는 이제 행안부가 그런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위원회가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강할 그런 보관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지방도 사실은 그쪽의 인력을 기존 정원을 그쪽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양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위원회에 조금 더 점검권이나 평가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자치분권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두 분 우리 발제자 이상훈 교수님이나 황희갑 교수님이나 위원회가 이런 안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참여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이 새로운 일원화 모델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인데, 아주 생소한 모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던 모델이다. 그리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모델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이원화 모델은 이 모델의 작성 과정에서, 모델 수립 과정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그 두 가지 원인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권력기관 개편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안 제출이 시급했다 하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런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원화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국민의 혼선, 그리고 그 경찰 내부에서도 어떤 협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었을 텐데, 그나마 한 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런 혼선 문제, 가버넌스 문제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경찰 사무의 문제나 조금 전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그리고 제주 자치경찰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 그리고 행안부 경찰청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법 결론적으로는 두 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할 수는 없으나 첫 발을 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호 단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고민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 이양에 따라서의 우리 비용 산정 방안,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더 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재원만 이양했다고 해서 제대로 그 이후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행정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 이런 후속 조치들을 함께 또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뭔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일원화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교수님부터 한 1분 30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원가 방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만 잘 얻을 수 있으면 정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서 교수님, 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 산정할 때 원가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번 산정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 분석 방식을 택하든 유사 사례 비교 방식을 택하든 어떤 다른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 모형에 대한 정확성, 그다음에 그 모형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역시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결론 부분에다가 썼습니다. 분명히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기능 이양 교부세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선호도를 표시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안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 없이 기능 이양 비용 보전을 잘 하려면 일단 비용 산정이 잘 돼야 되는데 비용 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무 중심으로 넘기지 말고 기능이나 법률 단위 중심으로 넘겨버리면 예산서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걸 단위 사무로 다 쪼개서 넘겨버리니까 0.1명, 0.01명 이런 방식으로 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이양을 말 그대로 기능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넘기고 나면 중앙정부가 그만큼 기능도 넘겼으면 기구와 인력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의 증분이라든지 부담의 증분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훈 교수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시간을 아마 잘 지켰을 거라고. 예. 지금도 잘 지키겠습니다. 토론 황희갑 교수님이 아주 저도 고민을 했던 이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이르기까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학계에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무늬만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그 자체의 현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중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바램들이 많이 녹아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15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이 조직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홍익표 법안을 전제하고 지난 2년간 268명이 가가지고 이원제 즉 자치경찰 조직이 분리가 되고 사무가 분리되고 했을 때 국가경찰과의 어떤 협업 혹은 일반 그 제주 특별자치도와의 일반 행정에 있어서의 연계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실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충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에도 우리가 이제 100% 이상적인 제도가 준비돼서 시작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지금 김영배 의원의 법안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모델일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과도기적인 법안이라면 앞으로 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이원화된 모델이고 굳이 홍익표 법안은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국가조직과 자치조직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이원화의 전형적인 모델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그 제주자치도에서 제주자치경찰에서 지금 현재 이원화 모델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험이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존치를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제도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탁 이렇게 어느 스탑 개념으로 거기서 완결됐다라기보다는 저는 플로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완성시켜 간다 이렇게 본다면 이론적 자치경찰, 즉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 지금 시행하는데 왜 저런 것이 존재하지? 이것을 하나의 이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완결성을 높여가는데 하나의 조약돌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넓은 생각을 하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치분권의 큰 기본적 가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러한 주제이니만큼 오늘 뭐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기능 이양에 관해서 정당성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자치단체에 미루는 경우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비용 산전 방안과 비용 보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 내림 어떤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치경찰 제도도 우리가 수없이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쟁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사무배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1원형이냐 2원형 모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앞으로 뭔가 시행해 나간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잘 통과돼서 우리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잘 녹아 들어가고 그러한 실과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발제와 세 분의 토론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 뭐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질 못했는데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